중앙선관위의 현수막 논란입니다. 국민의힘 의원을 내란 공범이라고 써서 거는 건 가능하고 또 이재명은 안 된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은 문제라면서 불허한 거 아닙니까? 예. 네, 맞습니다. 처음에 선관위에서 현수막에 대해서 불허한다고 했을 때 공직선거법 90조가 이에 의해서 불허하는 것이냐, 공직선거법 90조에 의하면 선거가 있기 120일 전부터는 현수막을 못 걸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뭐 조기 대선 앞두고 한 것이냐라고 반발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선관위가 254조 사전선거 운동의 금지로 불허를 한 것이고요. 왜 사전선거 운동이냐면 이재명은 안 된다라는 게 낙선 운동이다. 낙선 운동도 선거 운동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해서 불허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여기 저희가 자세히 한번 살펴볼 건데 이거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좀 받고 있어요. 일단 그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이 있습니다. 부산 수영구에 정연욱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에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현수막을 게재하려고 했는데 선관위가 불허를 했어요. 그렇죠. 앞서서 이제 조국혁신당이 지난 11일에 같은 지역구에요. 그 내란 수계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도 내란 공범이다라는 문구가 적힌 이런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먼저 내걸었어요. 이거는 오케이다 이건데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안 돼 하고 이제 못 걸게 한 겁니다. 선관위가 앞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 같이 해당 문구가 사전 선거 운동에 해당한다 이렇게 봤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조국 혁신당에서 정연욱 의원을 직접 언급을 하죠. 그리고 네. 윤석열 대통령도 언급을 한 사람 이름을 언급한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거기에 네. 대해서 이제 정연욱 의원이 이제 이재명 안 된다라고 또 이재명을 언급한 현수막을 걸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라고 해서 지금 이게 공정하냐 이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예, 그런 논란이 있습니다. 일단 네. 선관위가 사전 선거 운동이다라고 밝혔는데 선거 운동이라는 게 그러니까 특정 시점에 선거가 치러진다 이런 가정하에 결론하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대선이라는 게 대선은 2027년 3월에 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네. 지금까지 봤을 때 원칙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선관위는 이거 그 전에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본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대선이 2027년이 정해져 있고 선관위가 조기 대선을 뭐 염두에 두건 원래 정상적인 대선을 염두에 두건 이재명은 대선 후보라는 인식을 했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렇죠. 이 판례에 보면 낙선 운동이나 혹은 선거 운동의 대상이 되는 게 후보자 혹은 후보자가 될 수 있는 자인데 될 가능성이 있는 자인데 이게 판례를 보면 객관적인 인식을 해가지고 후보자가 될 수 있는 자이거든요. 네. 아니 이러다가 정영욱 의원이 나도 대선 나갈 거다. 그러니까 이러면 정영욱 의원인데서도 못 고르게 해야 되는데 네. 이재명은 대선 후보니까 봐주고 나머지 국회의원들이 야 너는 대선 후보가 아니잖아라고 해서 안 봐주고 이게 좀 애매한 것입니다. 또 어떻게 따지면 그 대선 기간이 2027년이라고 하면 예. 정영욱 예.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예. 총선 후보자잖아요. 그렇죠. 총선도 3년 있다 치러진단 맞아요. 말이에요. 예. 그러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재명은 안 된다라는 문구를 못 걸게 하는 거는 전혀 타당성이 없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죠. 또 헌재가 또 잘못 보고 있다는 지적받는 것 중 하나가 헌재가 아니라 헌재가 선관위. 아니고 예. 선관위죠. 헌재교육수요? 예, 선관위가 지금 예. 지적받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조기 대선 가능성을 너무 확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조기 대선이 되려면 탄핵이 인용이 돼야 되는데 헌재에서 지금 탄핵 이제 시작을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요. 심리 이제 시작이 들어갔는데 그걸 마치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견한다는 듯 해서 이재명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인용이 되고 나면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 그 전제 하에서만 이게 성립되는 거라서 아니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 어떻게 아느냐 이 논란이 지금 일고 있는 거고 또 더군다나 이재명 대표는 11개 혐의 5개 재판을 받고 있고요. 예. 하나는 또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야당에서 또 이재명 대표가 나온다는 그런 것도 보장이 안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기 대선 가능성도 불확실하고 이재명 대표가 대선 출마한 것도 불확실한 상황인데 어떻게 선관위 이걸 확정적으로 단정할 수 있느냐 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한 비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단 차기 대선이 27년 3월에 실시하도록 이렇게 예정이 돼 있는데 현재까지 그 대선 일정을 변경할 만한 어떠한 사유도 확정이 된 바 없습니다. 그게 명백한 거고요. 그런데 선관위가 대선이 임박했다는 그런 전제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현수막을 단속하는 근거가 뭔지 이걸 물을 수밖에 없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사진 보시면요, 딱 저 사진이에요. 그 뒤에 이제 내란 수계 어쩌고 막 써 있고, 저 현수막은 걸어도 된다 그런 건데 그 밑에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 저걸 못 걸게 해서 저걸 이제 비타 500 위에다가 이제 그 걸어가지고 사무실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정연욱 의원이 전화 사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헌재에서 이제 탄핵 심판을 이제 시작하는 수준인데 벌써 결론이 난 거 아니냐, 선관위나 벌써 결론이 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그걸 떠나서 또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 같이 이재명 대표가 나오는 게 맞느냐?
네. 예,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선관위의 논리대로면은 이재명 대표야말로 이미 징역형이 선고된 재판도 있고 그다음에 재판을 5개나 받고 있는데 혹여나 조기 대선이 치러지더라도 출마 못할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히려 그 객관적 인식과 주관적 인식을 나눠봐야 되는데 주관적 인식에 의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재명 대표는 나와서는 안 되는 사람이고 네. 나와도 피선거권이 애매해질 수가 있고 이러한 불확실성이 있는 사람인데 선관위가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확신성을 심어주는 것 자체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 선관위에서 대뜸 이제 공범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거를 인용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문제가 있습니다. 공범이란 것은요, 법에 의해서 확정이 돼야지 공범이라 할 수 있는 건데 마치 내란 혐의가 확정이 된 것처럼 선관위가 보는 것 자체도 굉장히 문제가 되죠. 이렇게 됩니다. 지금 나경원 의원이 여기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요, 온 동네 현수막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내란죄 공범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선관위에서 부정선거를 의심받는다라고 하면서요, 이렇게 선관위가 뭔가 기준이 오락가락하는 거, 어떤 정당의 특정 정당에 의해서 편향적으로 오해받는 이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부정선거를 의심받는 게 아니냐라고 나경원이 지적도 했었고요. 무죄 추정의 원칙을 누가 얘기했냐면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예. 며칠 전이죠. 기자한테 질문을 받는데 곧 2심 선고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대선 나갈 수 있느냐라고 질문했더니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발끈하면서 법에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습니다. 예. 저는 열심히 정의를 싸우고 있습니다. 이런 그렇죠. 식으로 답을 했었단 예. 말이에요. 그런데 왜 내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추정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지 예. 거기에 대해서 선관위가 답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처해 있습니다. 오늘 뭐 내부적으로 회의를 한다고 하는데 근데 뭐 특별히 뭐 입장을 바꿀 것 같지는 않다 이런 관측이 많이 나옵니다. 예, 그런데 예. 그래서 그 선관위 해석은 뭐 이재명은 뭐가 안 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은 안 된다라는 것 네. 자체를 못 거는 게 사람의 이름이 들어가 있고 이 안 된다라는 표현이 낙선 운동이기 때문에 사람 이름 들어가고 안 된다는 게 그런 현수막을 걸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정연욱은 내란 공범이다. 사람 이름 들어가 있고 부정적인 표현이 들어가 있잖아요. 요거는 왜 걸게 허용하면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왜 허용을 하지 않는 게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고, 나경원 의원이 예전에 2020년부터 그때 선거 때도 총선 때도 예. 선관위에게 어떠한 그 취급을 당했냐면 대진연에서 예. 100일 친일 청산 100년 친일 청산이라 그래서 맞아. 100년 예. 친일 청산 100년 동안의 친일 청산을 딱 걸었어요. 그래서 나경원 후보 측에서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무능 민생 파탄 아웃 딱 걸려고 하니까 네. 무능 민생 파탄 아웃은 문재인 정권을 지칭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걸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능 민생 파탄 아웃이 문재인 정권을 지칭하는 예. 거는 그거 뭐 오히려 좋은 거 아니 아니에요? 그래서 인정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100년 친일 청산은 그러면 이거는 보수 정당 지칭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는 100년이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나경원 의원 측에서 그러면 우리도 10년 무능 민생 파탄 아웃을 걸겠다. 앞에 10년을 넣겠다라고 하니까 선관위에서 그제서야 그럼 100년 친일 청산도 못 걸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제서야 떼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선관위의 이런 현수막 기준이 오락가락합니다. 명확한 기준도 없는 거예요. 아니 이게 10년을 쓴 거고 10년 무능 민생 파탄 아웃하고 네. 그냥 무능 민생 파탄 아웃하고 무슨 관련이 그거 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뭐 예전에 말했던 뭐 잃어버린 10년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인지 그건 한참 전 일이잖아요. 예. 또 그걸 얘기하는 것인지 이 선관위의 기준이 차라리 걸게 하려면 다 걸게 하던가 못 걸게 하려면 다 못 걸게 하던가 해야 되는데 이게 진영에 따라서 이 논리가 달라지는 것처럼 보여지니까 의심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 제가 이제 선거를 해보면은 지역 선관위, 중앙 선관위가 다 따로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현수막 걸 때 이럴 때 네. 우리가 문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역 선관위 물어볼 때랑 중앙 선관위 물어볼 때 다를 또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혼선이 많아가지고요. 네. 선거 치르게 될 때마다 선관위에 대한 원성이 전국에 자자합니다. 기준이 나이롱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나이롱이라면 오랜만에 나이롱 예. 오랜만에 뭐 예.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네. 아니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잠깐 중간에 또 첨언하자면 선관위 홈페이지 어디를 뒤져도 예. 이러한 문의에 대해서 정리를 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야지 다음에 다른 지역에서 또 찾아본 다음에 이 문구는 되구나 이 문구는 안 되구나 그게 없어요. 예. 그 얼마나 많은 250개의 지역구에서 이걸 다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비례대표 빼면 한 220개 지역구에서 물어봤을 텐데 250개 맞구나 250개에서 물어봤을 텐데 이거를 이제까지 물어봤던 현수막에 대해서 정리를 해놓은 게 선관위 홈페이지 어딜 뒤져도 안 나왔습니다. 예. 네네.
그냥 구두로만 답변을 하는 거예요. 네. 구두로 있지만 이게 책으로 좀 샘플 내게 하거든요. 근데 네. 책에 그 굉장히 제한적으로 올라와 있어가지고요. 그 책 자체도 일단 구하기가 쉽지 않아. 많이 안 찍어요. 많이 찍지도 않고 내용이 들어간 것도 굉장히 제한적으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별 쓸모가 없는 그런 책을 나눠주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선거 치를 때 실무자들이 굉장히 힘들게 선거를 치르고 있습니다. 선관위가 근데 갑이잖아요. 갑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 막상 이제 후보들이 그거에 대해서 또 의원들이 이거에 대해서 크게 문제 제기를 완전 못하는 그런 갑입니다. 상황이죠. 완전 갑. 예, 예. 그 오늘 선관위 이렇게 적용을 해보시면 어떡해요? 그거 예. 비슷해요. 왜 식당 있지 않습니까? 식당 네. 주인이 뭐 그 해당 구청이 잘못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점검 나와요. 저기 뭐야 위생점검, 위생점검 나와가지고 예. 다른 걸로 트집 잡는 것처럼 선관위가 언제든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뭐 위생법 다시 그런 거 하는 것처럼 그래서 언제든지 선관위가 마음 먹으면은 캠프를 털 수 있다 그런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관위가 강하게 항의도 잘 못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죠. 경고를 줄 것이냐, 네. 아니면 검찰에다가 송치를 시킬 것이냐. 이게 진짜 한 끗 차이인데 그렇죠. 선관위 직원하고 이 대화가 잘 되면 경고로 끝나는 거고 대화가 잘 안 되면 검찰에 송치하는 겁니다. 바로. 네. 이 정도면 그러면 당에서 좀 강하게 나서야 될 부분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야당에서 또 반대 상황이 있었다면 또 어땠을지 저는 상상이 잘 안 되는데요. 근데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결정이라는 비판을 또 의식한 거 아닌지 또 선관위가 이는 일반 국민이 대선 2후보자로 예상할 수 있는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나 오세훈 서울시장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오세훈 한동훈은 되고 그러면은 이준우는 안 되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누구까지를 대선 2후보자로 예상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거. 왜냐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조기 대선 한다 그러면 저랑 강 변호사님 못 나가거든요. 왜요? 나이가 나이가 어려서. 아닙니다. 네. 그렇죠. 예. 마흔. 예. 저 이거 매기는 것 같은데. 아, 예. 저도 마흔 안 됐어요. 아, 예. 저도 아이 네. 안 웃겨요. 근데 네. 아니 누구까지를 그럼 대선 2후보자로 예상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없고 그럼 다른 후보군 그러면 뭐 다른 후보군 있잖아요. 뭐 홍준표 시장이라든지 원희룡 전 장관이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러면은 뭐 걸면 되냐 안 되냐 이런 거에 대한 기준도 없잖아요. 일단 그 어디까지 그 선관위가 정해준 그런 라인인지도 모르겠고 그 다음에 선관위가 사전 선거운동 금지 근거로 제시한 이 공직선거법은요 각 선거의 선거운동 기간만 이렇게 규정하고 있을 뿐 어떤 사람을 이 후보 예정자로 이제 예상할 것인지 또 선거가 얼마나 임박해서야 사전 선거운동이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관위가 대체 뭘 근거로 대선은 얼마 안 남았으니까 누구누구에 대한 비판은 뭐 사전 선거운동이고 총선은 많이 남았으니까 사전 선거운동이 아니다라고 할 수 아닌 건지 알 수가 없는 상황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254조로 기존의 판례를 검색해 보면 현수막 문제는 없습니다. 네. 이거는 현수막 단순히 건다기보다 정말로 개인을 위해서 선거 운동에 나간 행위 있잖아요. 네. 조직을 구성해 가지고 뭐 식사 대접을 하던가 혹은 아니면 사무실을 차려 가지고 사람들을 불러서 모임을 하던가 이런 거를 처벌한 판례들이 있는 것이지 현수막을 걸었다 그래서 254조의 예를 든 판례는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었어요. 네. 문제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선관위가 과거에도 이런 게 굉장히 많았었어요. 편향성 논란이 됐던 거 잠깐만 좀 짚어드릴게요. 일합시다, 여러분 아시죠? 일합시다, 예. TBS 썼는데 그거 샵 일합시다. 샵 일합시다에서 그걸 이제 인스타그램 등등 해서 달아가지고 이제 전파하는 건데 이거를 김어준, 주진우, 김규리 씨 등이 2020년 11월에 시작을 합니다. 네. 그래서 논란이 많았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일합시다가 일해야죠, 일해야 돼, 합시다 등등을 해가지고 기호 1번을 연상시킨다. 네. 그리고 했을 거예요. 또 MBC가 또 기호 1 해가지고 뭐 또 기상 캐스트. 기상 캐스트가 써서. 미세먼지 농도가 얼마였다. 뭐 이런 그렇죠. 식으로. 예, 그런 식으로 또 색깔도 맞추고 특정 색깔로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이제 기호를 알리는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관 제지를 안 합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 계속 문제 제기가 되니까는 나중에 결국 마지못해서 TBS가 그거를 1월달 가서야 즉 한 4개월 정도 쓰고 나서야 스스로 중단을 합니다. 그랬었고요. 또 내로남불 위선이라는 것도 있었는데요. 내로남불 위선이 이게 엄청 큰 이슈였죠. 왜냐하면 조국 사태가 떠오르니까요. 그래서 네. 조국하면 또 문재인 정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로남불 위선이라는 단어를 또 못 쓰게 해요. 그러니까 일합시다는 쓸 수 있게 하고 내로남불 위선은 우리가 공통 쓰는 단어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문재인 정부 조국을 또 올린다 해가지고 못 쓰게 하고 굉장히 이게 기준이 이해가 안 된다라는 지적이 많이 있었고요. 예. 또 택시도 어떤 이제 택시 업체가 파랑색으로 랩핑해서 150대를 파랑색으로 랩핑해서 서울시에 돌아다니게 했는데
했는데 이거 이것도 선관위가 부착한 거예요. 선관위가. 선관위가 네. 그렇죠. 선관위가 광고 맞아요. 랩핑 그렇죠. 광고. 맞습니다. 네. 랩핑 광고를 해서 파란색으로 해가지고 돌아다니겠는데 이것도 문제가 됐었지요. 선관위가 파란색으로 했다 이랬고 논란이 그렇죠. 났었죠. 근데 예. 이게 빛의 각도라든가 따라 가지고 또는 밤에 보냐 따라 가지고 파란색처럼 안 보일 수 있다는 얘기를 또 해요. 밤에 보면 빨간색이래요. 그러니까요. 되게 황당해. 뭐냐면 바로 바로 정록색약 뭐 이런 거예요? 뭐 그럴 수 네. 있어요. 생명들은 좀 약간 다르게 볼지 모르겠는데 네. 그 파란색이 어떻게 밤에 본다 파란색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황당한 게 뭐냐면 그 전에 직전에 있습니다. 한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장미꽃을 들어가서 홍보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이 장미꽃 색깔이 야 핑크색, 약간 붉은 계열 아닙니까? 우성이 형이었네. 그렇죠. 예. 그죠. 저 나오네요. 네. 저거를 특정 정당에 연상시킨다고 또 흑백으로 바꿔요. 예. 자, 그렇죠. 예. 바꿨는데 근데 자기들이 했던 파란색에 대해서는 각도에 따라서 파란색을 안 보일 수도 있다 그러면서 파란색 허용을 하고 저 광고에 대해서는 특정 정당에 연상된다고 흑백으로 바꿔버리는 이런 황당한 나일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나일론 기준 때문에 선관위가 스스로 비판을 받고 있다. 문매를 막고 있다. 이런 생각을 지금 우리 의원님이 선관위 앞으로 나와 한번 해주세요. 선관위 앞으로 나와.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네. 출마는 못 하시는 것으로. 예. 네, 이거 안 하고 싶은데. 저는 오늘 주제가 현수막이니까 제가 가장 네. 황당한 게 내로남불이라는 단어를 현수막에 못 쓰게 했다. 예. 요거가 가장 좀 황당하고요. 네. 그리고 2021년 10월달에 이제 대선을 좀 얼마 안 놔두고 네. 대장동 특검을 거부하는 이가 범인이다. 네. 요거는 허용을 못 하게 했어요. 왜요? 허용을 하게 했어요. 네, 그건 된다. 특검을 네. 거부하는 이가 허용을 하게 했는데 진짜 몸통은 설계한 이다라고 네. 하는 보수 진영의 이 피켓은 허용을 불허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왜요? 여기서 설계한 이가 범인이다라고 했을 때 그 이가 이재명을 연상한다고 허용을 불가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자의적인 해석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납득할 수 없는 현수막이나 피켓 문구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네. 너무하는 거 아니냐고 정말. 예, 근데 이게 선관위가 과거에 또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 오세훈 후보 예전에 그 보궐선거 그때 나갔을 때 그랬던 것 같은데 그때 세금 과다 납부했다고 이제 투표장에 공개 게시하도록 결정을 해서 이게 논란이 있었는데 이게 마치 세금을 안 낸 것처럼 낙선운동한 것과 다름없다 이렇게 해서 또 굉장히 그때 논란이 됐습니다. 세금을 더 냈는데 더 냈는데. 네, 더 냈는데 네. 더 냈는데 그랬었다 이런 논란도 있었습니다. 야 그것도 있었네. 2021년 3월 16일에 이거는 세범 씨도 아마 기억날 것 같은데 당시에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그 부산 강서구 가덕도를 찾았고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맞아요. 묵은 수건이다. 그렇죠. 눈으로 보니 가슴이 뛴다. 조속한 입법을 네. 희망한다. 예. 예, 이렇게. 그래서 이제 선거법 위반 아니냐 예.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 그만 하려 그랬었죠. 네, 예. 맞아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랬었던 이렇게 저희가 간단하게 몇 개만 짚어봐도 이 정도 이슈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 정도 논란된 게 많았었는데 근데 이번에 그 현수막은 그 중에서도 아 이게 좀 선을 넘은 거 아니냐 이런 네.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게 특히 저희가 문제였던 게 부산 수영뿐만 아니라 이게 전국적으로도 유사한 내용의 이제 현수막이 난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성동구에서 중구 종로구 이쪽으로 출근을 하는데 오는 길에도 거의 유사한 내용의 이런 현수막이 난립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난립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뭐 이현령 비현령 이렇게 비판을 받을 거면은 아예 현수막이 너무 많으니까 정치 현수막을 없애자, 현수막 정치를 없애자 이런 주장도 좀 있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 현수막이 정치 현수막이라는 게 이렇게 많이 생긴 지가 2, 3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 그 전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한 2015년 17만 하더라도 정치 현수막이 이렇게 난무하지 않았어요. 예. 그런데 민주당의 김민철 의원이라고 21대 국회에 있었던 분인데 이분이 마치 나는 국회의원인데 원외 당협위원장들도 현수막을 걸 수 있게 해주겠다 그래서 정당법과 5개 광고물법을 개정합니다. 개정. 예, 그래서 정당법에 있는 정치의 목적을 가진 사람은 5개 광고물법상에 저촉을 받지 않아요. 현수막을 막 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로 지역의 별의별 정치인들이 현수막을 다 겁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이게 막 어린 아이가 횡단보도 걷다가 막 목에 걸리고 예. 현수막 때문에 길이 안 보여서 사고가 발생하고 하니까 맞아요. 예. 행정안전부가 가이드라인을 정해주는 게 당협위원장만 걸어라. 그러니까 당협만? 예, 한 그 도시에서 당협위원장인 뭐 여당 그리고 야당 한 3개 정도 당협위원장만 걸 수 있게 해라라고 했고 당협위원장이 한 읍면동에 하나씩만 걸어라라고 한 거예요. 예. 그러면 이게 당이 지금 보통 한 4-5개, 6개가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한 동에 6개씩 7개씩 걸리는 거예요. 네. 걸리는 것이고 근데 이게 말이 당협위원장이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으면 영남 지역에서는 국민의힘 후보들 뭐 군의원, 시의원 후보들까지 다 걸고요. 또 호남 지역에서는 또 민주당 후보들이 다 겁니다. 근데 이게 정치적 문구뿐만 아니라 뭐 한글날에는 한글날 축하해요. 수능에는 뭐 수능 잘 보세요. 그렇죠. 뭐 추석에는 추석 인사, 뭐 어린이날 어린이날 인사 너무나 난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치인 현수막 자체를 사실 못 걸게 하자가 제 주장이거든요. 다 못 걸게 해야 된다. 예. 사실 그래서 인천광역시에서는 그 유정복 시장이 다 떼겠다라고 예. 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몇 개의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그거를 뗀 공무원들이 재판을 받기도 하고 막 이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좀 여야가 지금 뭐 무슨 뭐 탄핵 특검 이런 걸로 싸울 게 아니라 다 네. 모여서 야 우리 현수막 걸지 말자. 요 정도로 좀 타선을 합의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지금 어린아이가 지금 목에 걸려서 현수막을 위에 걸잖아요. 네. 걸 데가 없으니까 여기 걸고 여기 걸고 여기 걸고 여기 맞아요. 걸다 보니까 네. 사람이 못 지나갈 정도가 생기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런 논란이 있고 있는데 현수막을 너무 많이 거는 게 사람들 안전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못 걸게 하자라는 방법도 있지만 저는 또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무실 있지 않습니까? 당협 사무실 거기에 정도는 왜 간판 하나 걸려 있거든요. 네. 거기 간판 걸려 있는 그 건물에 하나 정도는 또 해줘야 되냐? 왜냐하면 또 너무 새해 인사를 안 하거나 또 연말 연시 인사를 안 하는 거 이런 것들도 약간 또 좀 그 주민들을 보기에는 좀 예의가 없다 이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그 정도로 제한을 한다 그러면 충분히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아니면 게시대가 있잖아요. 사실은 일반 시민들은 일반 국민들은 돈 내고 게시대에 겁니다. 그렇죠. 돈 내고 소상공인들은 자기 홍보하는데 일반 국민들은 아무 거리에 못 건단 말이에요. 근데 정치인만 무료로 뭐 거리에 걸 수 있게 하는 거는 완전 정치인 우월주의의 정치인 특혜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게시대를 이용하게 하던가 네. 아니면 정치인 공용 현수막 공간을 따로 만들던가 혹은 아니면 뭐 LED 등을 사용하던가 왜 LED 등을 얘기하냐면 이게 환경 문제도 좀 발생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수막을 옛날부터 반대를 해왔기 때문에 네. 이렇게 주창을 하는 겁니다. 그 네. 국회 앞에 가면 횡단보도 아시죠? 금산빌딩 네. 앞에 거기 현수막이 되게 많이 걸려 있어요. 근데 그거를 주로 영등포 구청에서 와서 이제 수거를 하거든요. 수거를 하는데 그때 이제 그 굉장히 의원실에서 왜냐하면 국회의사당의 행정구역명으로는 영등포 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영등포 구청에다 얘기를 해가지고 굉장히 부탁을 하죠. 좀 일주일 뒤에 내달라, 수거를 해달라, 철거해달라 이런 경우도 있을 정도입니다. 예. 근데 또 강 변호사님이 그러고 보니까 현수막 정치 퇴치 전도사시네요. 네, 네. 그럼요. 네. 제가 그동안 블로그나 네. 제 SNS도 많이 올려왔습니다. 네. 네. 그럼 다시 선관위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그 선관위를 둘러싼 각종 논란이 지난 몇 년 동안 상당히 제기돼 왔습니다. 예, 네. 그렇게 제의가 됐었어요. 네. 네, 맞습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 당시에 그 임명되었던 조모 씨, 이 성을 말하자면 조혜주 씨라 그래서 예. 뭐 정치적 뭐 중립에 대해서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고 좀 문제 제기가 됐었죠. 이분이 왜냐면 대통령 선거 당시에 2017년 대통령 선거 당시에 거기에 있는 선거대책위원회에서 활동을 했다 그래서 공명선거 네, 특보라고 할 예, 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선관위원으로 임명된 게 문제가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선관위가 좀 편향적으로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네. 예, 그런 의혹이 좀 많이 제기가 됐었어요. 이분이 이제 2017년에 대선 당시에 문재인 당시 후보의 공명선거 특보로 활동했다 이런 의혹이 있었습니다. 중앙선거위원으로 그 정치 편향 인사가 되게 되면은 정치 중립과 정치 관여 금지라는 선관위의 근본 정신을 훼손할 그런 가능성이 있다. 뭐 그런 지적이 많이 제기가 됐었고 또 선관위 같은 경우에는요. 대통령 임명 3명, 국회 선출 3명, 대법원장 지명 3명 이렇게 토탈 9명으로 중앙선거위원이 구성이 되는데 중앙선거위원 중에 이제 상근직은 상임위원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관위원들의 호선으로 통상적으로 대법관이 맡는 중앙선거위원장은 또 비상근 명예직이다. 그러니까 사실상 당시에 굉장히 그 지금 야권이죠. 야권 편향으로 운영되지 않았었냐 그런 지적을 많이 받기도 했습니다. 수년 동안 그런 지적을 많이 받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하나 문제가 제기가 되는 게 소쿠리 투표다, 현대판 음서제다 이 부분이 또 굉장히 이슈가 많이 제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소쿠리 투표 얘기 제가 짧게 한번 해드릴까요? 그 지난 대선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사진 나옵니다. 제가 이거를 당시에 주민센터 앞을 지나가는데 제가 이걸 목격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저는
그 현실에서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다. 이거는 초현실적인 일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 제가 영상을 찍었고 언론사에 제보를 해서 그게 보도가 됐던 뉴스로 보도가 됐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이 정도로 이제 황당한 일이 있었는데 이게 신성한 투표용지를 어떻게 어이없게 소쿠리나 뭐 비닐봉지, 뭐 라면 상자, 라면 상자는 양반이에요. 그래도 이런 데 담아가지고 운반을 합니다. 그리고 이미 기표한 투표용지를 내줬던 이런 사건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고위직 선관위 직원 자녀에게 온갖 편법과 특혜를 제공해서 공직을 대물림하는 그런 선관위판 음서제 사건, 이런 사건 등이 있으니까 선관위가 부실 운영으로 그동안에 비판을 많이 받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자, 참고로 좀 우리 위원님께 좀 여쭤보자면은 예전에 은평구 신사 1동 주민센터에서 이미 기표가 된 그런 투표용지를 그렇죠. 건넸던 그런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좀 황당한 얘기인데요. 은평구에서 신사일동 주민센터 사전 투표소에서 유권자 3명이 투표용지를 받는데 이 투표용지가 이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투표가 되어 있는 기표된 투표용지를 받은 겁니다. 황당한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는 빈 종이를 받아야지 기표를 하는 건데 이미 기표가 되어 있는 걸 받은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황당한 일이 생겼고 이게 유효표 처리가 됐죠. 예, 예. 그렇죠. 유효표로 그렇죠, 이제 맞습니다. 대표가. 예. 네네. 그런 일도 있었었고요. 또 잠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선관위에서 부정 채용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입니다. 사무총장이 장관급이거든요. 네. 이제 이분이 아들을 채용시킵니다. 2019년 11월 사이에 아들을 인천시 선관위 산하 강화군에 선관위에 채용을 하는데 8급 공무원으로 채용을 하고요. 1년도 안 되어서 인천시 선관위 본부로 전입을 시킨 거예요. 이게 진짜 없는 일이에요 원래. 그렇죠. 원래 이게 4년인 거 있어야 돼요. 원래 4년 뒤에 근무하고 가야 되는데 이거를 바꿔서 1년 만에 보내버린 거예요. 아들을. 그러니까 누구나 다들 가고 싶어하는 본부 아니겠습니까? 본부로 보낸 거고 또 하나 이 아들을 채용할 때 여러 가지 또 의혹이 있습니다. 네. 아들 면접 점수가 조작됐다라는 의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관위가 지금 이번에 자꾸 얘기 나오는 게 부정선거 의혹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나온 얘기가 이렇게 경력자들 채용을 주로 경력자 채용을 이런 식으로 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방법이 면접할 때 점수를 조작해서 채용했다는 건데 이게 전부 다 해보니까 1,200건이라는 거예요. 1,200건이 될 정도로 선관위에 이런 부정 채용 경향이 만연해 있었다. 이게 뒤늦게 밝혀졌죠. 그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 채용 비리를 적폐라고 규정을 하면서 문재인 정부 초창기에 강원랜드 한 500명 지역 사람들 채용한 맞아요. 거. 제가 강원랜드 사건을 제가 했었거든요. 근데 폐강 지역 특별법에 의하면 그 지역 사람들을 채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퍼센티지가 없었던 거예요. 지금은 그 사건 이후에 70%라는 퍼센티지가 생겼습니다. 네. 근데 문재인 정부에서 그거를 지역 사람들 채용했다고 적폐를 규정하면서 아주 그냥 말살을 시키려고 그랬는데 오히려 이렇게 선관위에서는 1,200건에 달하는 부정 채용이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는 적폐로 규정하던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입 싹 닫고 있는 거죠. 굉장히 황당한 거예요. 왜냐하면 해당 지역에 어떤 시설을 오면요, 그 지역 탄광이 이제 없어지니까 거기서 지역 주민들의 생활을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경제를 위해서 일부러 만든 게 강원랜드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 주민들을 채용한 게 당연한 겁니다. 원전도 그래요. 원전 그렇죠. 지역이 되면은 그 지역 주민 우선 채용해가지고 지역 주민의 경제적 손해를 막는 거거든요. 그런 취지가 있는데 그거를 가지고 적폐라고 규정했다는 자체가 굉장히 좀 잘못됐었다. 예, 그렇게 이 말씀드립니다. 사무총장 아들 같은 경우, 선관위 사무총장 아들 같은 경우에는요, 면접관 3명이 모두 그 아버지, 그러니까 사무총장하고 함께 일했던 동료입니다. 그래갖고 어떻게 점수를 줬냐? 2명이 모든 항목에서 그 아들에게 만점을 줬어요. 다른 한 명은 어떻게 했냐? 그 5개 중에서 4개는 만점, 하나는 바로 그 밑에 이렇게 점수를 줬습니다. 이거는 너무했잖아요. 이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었고, 그 다음에 그 사무총장의 아들 같은 경우에 중앙선관위 인천시 선관위 관사 할당량을 한 차례 늘리도록 해요. 그래서 그렇게 오피스텔을 하나 확보를 해놓은 다음에 그 오피스텔을 아들에게 또 관사로 제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됐으니까 이 아들에 대해서 뭐라고 불렀냐? 세자, 왕세자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참 세금으로 이렇게 하고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참. 세자 책봉이 좀 일찍 됐죠. 네. 맞네. 그새 맞네요. 네. 이런 그리고 선관위는요, 그 사무총장이 사실상 1인자예요. 사실상 그렇죠. 1인자. 그 인사를 법관 빼고 다 사무총장이 사실상 1인자인데 이런 식으로 기관이 운영됐었다. 대법원장께서 뭐 선관위원장께서 선관위 사무실에 나오시겠습니까? 예, 거기 대법원에만 비상근이니까. 있지. 예. 그 검찰이 또 이것뿐만 아니라 지난 3월에는요 또 송봉섭 전 선관위 사무차장입니다. 사무차장은 바로 밑에, 그러니까 넘버 2 여기를 딸 부정 채용 청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투펀치가 이렇게 다 자녀 부정 채용 혐의로 기소가 됐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근데 이 특혜 채용권도 상당히 황당한데
이런 걸 감사해야 하느냐, 감사를 할 수가 있느냐, 할 수가 없느냐 이걸 두고도 또 논란이 됐어요. 감사원의 감사가 권한을 벗어나는지 여부를 두고 최근 법적으로 다투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볼게요, 변호사님께. 지금 예. 성관위에서는 지금 감사원의 감사는 그 직무감찰을 성관위는 헌법기관에서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네. 감사원의 감사를 받지 않는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주장의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감사원법에 의하면 감사원은 행정기관에 대해서 모두 감사를 할 수가 있어요. 예. 만약에 성관위가 이 자기들의 주장에 의해서 감사를 못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특검이나 국정조사가 들어가는 방법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네. 그 특검이나 국정조사 전에 감사원 감사를 먼저 받아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권한쟁의 심판이라 그래서 양 기관이 싸우게 됐을 때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를 심판을 걸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성관위가 권한쟁의 심판을 걸었어요. 아. 감사원이 우리 감사할 수 있냐? 야 우리 독립기관이야. 아니 독립기관이면 잘못을 하면 뭐 어떡합니까? 그거를 감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아니 반성을 하고 잘못했다고 해야 되는데 받아- 지금 네가 나를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이렇게 나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권한쟁의 뭐 결과는 봐야 되겠는데 만약에 권한쟁의 심판에서 100번 양보해서 감사원이 감사를 할 수 없는 독립기관이다라고 하면 그럼 국정조사나 특검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 성관위 측은요, 감사원의 직무 감찰은 헌법기관의 독립 업무 수행을 침해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그에 대해서 또 감사원의 감사가 권한 범위를 벗어나고 헌법에서 보장한 청구인의 독립적 업무 수행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봤습니다. 그러면은 성관위는 누가 어떻게 감사를 그렇죠. 해야 되나요? 만약 그렇게 그런 식으로 잘 감사를 안 받는다 그러면요. 예. 그렇게 사무총장의 아들 세자 책봉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 말도 안 되는 거고요. 또 하나 지금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국정원하고 행안부가 보안 검사에 대해서 보안 테스트에 대해서 그렇게 논란이 있었던 겁니다.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정보에 따르면 북한이 해킹을 해서 8번 중에서 7번이 북한 해킹이다. 이게 확인이 돼서 거기서 그랬기 때문에 보안 시설을 얼마나 다 업데이트했느냐 이거를 확인하려고 하니까 그것도 이제 똑같은 논리를 피는 거예요. 우리는 알아서 잘하는 업체기, 알아서 잘 기관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보안 점검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을 해가지고 굉장히 신랑이 오래 걸렸고 마지막에 겨우겨우 마지못해서 제한된 곳에서 보안 점검을 겨우 할 수 있었죠. 예, 네. 그런 일도 있었죠. 감사원은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독립적인 업무 수행권을 구성하는 다양한 권한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권한이 침해되고 있다는 건지 설명을 하지 않은 채 독립적인 업무 수행권만을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감사원은 뭐 독립이건 비독립이건 국가기관에 있는 행정기관은 다 감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그 제도상으로 지금 심각한 좀 고찰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정치권도 못 건드는 게 선관위예요. 그러니까 이게 당장 내가 지금 출마를 했는데 선관위에 밑보이면은 그렇죠. 사실 이게 우리나라 선거라는 게 문제 삼으려고 하면 삼을 수 네. 있는 게 얼마나 많고 네. 또 왜 그런 상황 선관위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럴 일은 없다고 보지만 선관위 위원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어느 특정 지역의 후보에 대해서 우리가 열심히 현미경을 들여다보겠다 하면요 그 선거 그 후보자는요 제대로 선거도 못합니다. 일거수일투족이 다 고발이 들어오면 법대로 이제 처리하잖아요. 그러면 다 불러야 돼요. 그럼 선거도 못하는 거죠. 네. 기존에는 이제 중앙선관이라는 기구가 없어서 그냥 일반으로 지자체에서 선거를 했었는데 그러다가 3.15 부정선거가 터졌습니다. 네. 그래서 1960년대에 와가지고 중앙선관이라는 걸 만들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예요. 아주 강력한 독립기관으로 지위를 임명했기 때문에 그 역사가 지금 50년, 60년이 굉장히 독립기구로만 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무도 들여다볼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는 좀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떠한 방법을 취하든 들여다봐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선관위가 그리고 그 윤석열 대통령 담화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박을 했더라고요. 지지난주인가 제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반박을 했는데 이런 세습 채용이나 비리, 소쿠리 투표에 대해서 이렇게 신속하게 입장을 낸 적이 있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없었어요, 이런 거는. 한참 나중에 나와 입장을 내고 그랬던 것 같은데 입장을 내지 않거나 그랬던 상황이었고요.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또 중앙선관위가 그에 대해서 또 부정선거를 주장할 경우에 강하게 처벌하는 그런 입법을 추진한다 이렇게 20일에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좀 다뤄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조동진 중앙선관위 대변인이 MBC 라디오에 나왔습니다. MBC 라디오에 지난 20일에 나와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보수 유튜버들을 수차례 고발을 했는데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기소나 유죄 판결이 연결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부정선거를 주장을 하더라도 후보자를 당선 낙선시킬 목적과는 관계가 없어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하기 어렵다. 그래서 선거 부정 음모론이 폐해가 있다 하더라도 선관위가 적극적으로 의혹을 해소하는 노력이 이제 병행돼야 한다 이런 그런 비판이 많이 있는 상황에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부정선거를 주장할 경우에 강하게 처벌하는 그런 입법을 추진하겠다. 요- 그러니까 말하면 추진한다 이거는 그런 거 아니에요? 예. 네, 이거 선관위가 좀 너무 나갔죠. 뭐냐면 이제 헌법 21조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네. 언론 출판의 자유도 보장하고 있고 우리나라 어떠한 법에도 주장하는 것 자체로 처벌하는 법은 없어요. 예. 이건 전 세계도 거의 동일합니다. 전 세계 예외가 한두 개 있을 뿐이고 뭐 나치 이런 거면 예외가 있을 뿐이고 주장하는 것 자체로 처벌하는 것은 없는데 우리 기관에 대해서 니네가 정치적으로 공격을 해? 그래서 그럼 너는 처벌이야. 이거 자체가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그러한 법이기 때문에 이거는 선관위가 생각만 하는 건 자유인데 이거를 외부로 대변인이 표출하면 안 되는 것이죠. 네. 너희가 우리한테 부정이라고 해. 약간 이런 논리잖아요. 네. 이게 이런 거 비슷한 거예요. 국회에 대해서 어느 시민이 국회의원들 한 게 뭐냐? 국회의원들 맨날 놀고 먹기만 하고,라고 비판하면은 국회가 그 사람을 고발해서 법적 조치하겠다. 이거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도 마찬가지죠. 국민이 어느 불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자기가 이해관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대통령실에다가 항의를 하면서 자기 그 대통령실에 있는 무슨 홈페이지 같은 데다가 자기 뜻을 내면서 대통령이 하는 게 뭐냐라고 하면 대통령실 고발해서 또 법적 처벌하겠다. 이제 이런 식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예, 그 정치권 관계자는 그래서 선거 부정 음모론이 폐해가 있다 하더라도 선관위가 적극적으로 의혹을 해소하는 노력이 병행이 돼야 된다. 사람들에게 이거에 대해서 부정이다라고 얘기를 할 때 사람들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뭐 내가 법적으로 너 처벌하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해소하는 니네가 노력을 먼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까 은평구에서 이재명 기표가 된 세 장이 배부된 거 아니에요. 이런 게 나올 때마다 선관위에서 홈페이지에 보도자료로 명확하게 해명을 밝히고 뭐 관련자를 뭐 내부적으로 징계를 했다는 등 이러한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한 어떠한 답변도 찾을 수가 없어요. 선관위 홈페이지를 꼼꼼히 뒤져봐도 네,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 정치권 반응 한 명만 더 저희가 좀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한 분만 더 언급을 해볼게요. 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법 개정을 주장하기 전에 선거 관리 신뢰를 잃은 것에 대한 자성이 먼저다라고 선관위를 비판을 했습니다. 예. 윤 의원은 이제 그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렇게 밝힌 건데요. 신성한 투표용지를 소쿠리나 비닐봉지, 라면 상자에 담아서 운반한 사건, 그리고 이미 기표한 투표용지를 내줬던 사건, 또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같은 특정 정당과 정치인에게는 관대한 이중잣대, 고위직 선관위 직원 자녀에게 온갖 편법과 특혜를 제공하며 공직을 대물림하는 선관위판 음서제 등 선관위의 부실 운영과 공정성 논란, 도덕적 해이는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다고 얘기를 하면서요. 그런데도 문제 해결을 위한 중앙선관위의 확연한 의지는 아직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일갈을 했습니다.